그랜드 에이펙스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숨막힐 듯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 빛처럼 쏟아졌고 한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의 거짓된 웃음소리가 값비싼 샴페인 거품처럼 공기 중에 터졌다. 이 위선의 연회장 한가운데 오로라 그룹의 대표 강지원은 홀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미드나잇 블루 실크 드레스는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고 얼음장 같은 두 눈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포식자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포식자는 해신그룹의 윤태식 회장이었다. 육중한 체구의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오만함만 배운 아들 윤민혁이 기름진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윤태식은 지금 이 자선 파티의 주최자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그리고 그의 사냥감은 바로 강지원. 그리고 그녀가 위태롭게 이끌고 있는 오로라 그룹이었다. 강 대표. 이런 좋은 날에 표정이 왜 이리 어둡습니까? 자, 여기 샴페인 한 잔 받으시죠. 윤태식이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잔을 건넸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번뜩였다. 강지원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이 늑대들 사이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해왔다. 회장님의 자선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로라도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윤태식이 최근 오로라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핵심 협력사들을 압박하여 거래를 끊게 만든 장본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로라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 윤태식은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강 대표는 역시 젊은 나이에도 배포가 커서 좋아. 하지만 여자 혼자 그 큰 회사를 이끌어가기엔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요. 그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위압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 혜신과 오로라,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가장 우려하던 말이 기어이 나오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민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지원 씨. 아니, 이젠 편하게 지원하라고 불러도 되겠지. 아버지께서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그들 세 사람을 향해 집중되었다. 언제 대기하고 있었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윤태식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대한 쇼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강지원의 동의를 받아내어 오로라 그룹을 합병이라는 이름의 약탈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거절한다면 오로라 그룹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해신의 제안을 걷어찬 오만한 회사로 낙인 찍힐 것이고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할 터였다. 윤태식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중대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원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철창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우리 해신그룹과 오로라 그룹은 두 젊은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들 윤민혁과 오로라 그룹의 강지원 대표가 곧 약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지원을 향했다. 윤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려 했다. 강지원은 그 손길을 차갑게 피했다. 그녀의 뇌리에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이대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느냐? 그녀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기자들 넘어 연회장의 거대한 유리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이 윤태식이라면 그녀는 이 연극의 판을 엎어버릴 새로운 배우를 투입하기로. 잠깐만요. 지원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볼룸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윤태식의 얼굴에 순간적인 불쾌감이 스쳤다. 지원은 윤민혁을 지나쳐 망설임 없이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기자들과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무거운 유리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적셨다. 호텔 입구의 처마 밑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한 남자가 비를 피하며 웅크리고 있었다. 남루한 행색,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펑크러진 머리, 낡아빠진 외투, 누가 봐도 완벽한 노숙자였다. 윤태식과 윤민혁, 그리고 기자들이 문 밖까지 쫓아나왔다. 강 대표,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윤태식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비웃음과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강지원은 그 남자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 위로 그늘진 눈동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은 남자의 차가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이 기괴한 장면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원은 그 남자의 팔을 붙잡은 채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와 경악에 찬 윤태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윤 회장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곁에 선 남루한 남자의 손을 들어 올렸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사람, 한도준 씨가 바로 제가 숨겨왔던 제 약혼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귀를 때렸다. 윤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윤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서 가장 위험한 줄을 잡았다. 그리고 그 줄의 끝을 쥐고 있는 남자, 한도준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과정은 혼돈 그 자체였다. 강지원은 한도준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롤스로이스 팬텀이 미끄러지듯 도착했을 때
경호원들이 미친 듯이 터지는 플래시를 막아섰다. 차 문이 닫히자 빗소리와 고함 소리가 차단되며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다. 한도주는 젖은 외투에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있었다. 지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펜트하우스로.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는 거울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강지원은 자신의 빗물에 젖은 값비싼 드레스와 엉망이 된 머리를,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의 비참한 행색을 냉정하게 응시했다. 남자는 너무 말랐지만 그 뼈대만 남은 자세는 이상하게도 곧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화려함에 주눅들거나 감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이질적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지원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압도적으로 펼쳐진 거실이 나타났다. 수십억 원짜리 현대 미술품과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소재로 마감된 가구가 배치된 공간. 한도주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다. 강지원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곧장 홈바로 향했다. 그녀는 위스키 대신 차가운 생수를 병째 들이켰다. 앉아요. 그녀가 최고급 이탈리아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고 젖은 외투가 값비싼 러그를 망칠까봐 가만히 서 있었다. 지원은 물병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당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겠어요. 나도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서재,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계약서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내 약혼자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그녀는 남자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기간은 최소 3개월. 어쩌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내가 준비한 옷을 입고, 내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녀는 수표책을 꺼내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었다. 성금으로 5억 원.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20억 원을 더 주겠어요. 당신 평생을 사고도 남을 돈이야. 하지만 한도주는 그녀가 내민 계약서나 눈앞의 수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 강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12년 전 그의 아버지가 윤태식의 교묘한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횡령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세상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그들 가족을 저주하며 외면했던 그 칠흑 같던 겨울. 18살의 한도주는 며칠을 굶주린 끝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차가운 뒷골목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고급 세단에서 내린 교복 차림의 한 소녀가 다가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따뜻한 단팥빵 하나와 우유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먹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요. 그 소녀가 바로 강지원. 오로라 그룹의 외동딸이었다. 그는 그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 단팥빵의 온기와 그녀의 흔들림 없던 눈빛은 그가 복수를 다짐하며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하고 죽은 듯이 공부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어둡고 탐욕스러운 심장부에서 괴물 같은 투자자로 다시 태어났다. 시리우스 홀딩스. 그가 설립한 거대 사모펀드는 아폴론이라는 베일에 쌓인 코드네임 뒤에 숨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윤태식과 그가 피로 쌓아 올린 해신그룹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는 윤태식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가장 비참한 노숙자 분장을 하고 그의 빌딩 주변을 배회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강지원이 그가 평생을 빚졌다고 생각하며 몰래 지켜보던 유일한 여자가 바로 그 철천지원수의 아들과 강제로 결혼할 뻔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에게 가짜 약혼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남자가 아무 말이 없자 초조해졌다. 그의 눈이 너무 깊어서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돈이 부족한가요? 원하는 걸 말해봐요. 하지만 거절은 안 돼요. 당신도 이미 내 얼굴을 봤고 나도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였어. 우린 이제 공범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 역시 극한의 공포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한도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굶은 사람에 거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낮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공범이라. 좋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빼곡한 법률 조항들을 훑어보는 대신 맨 마지막 장의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조건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 25억은 도로 가져가시죠. 도준이 수표를 그녀 쪽으로 밀어냈다. 대신 내가 당신의 약혼자로 있는 동안 당신은 나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윤태식과 윤민혁 부자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나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에 젖은 유기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먹잇감을 노려온 맹수의 눈빛이었다. 지원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25억을 거절한다고 이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하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파고들 시간이 없었다. 윤태식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는 것은 그 역시 해신그룹에 깊은 원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용 가치가 높았다. 좋아요. 약속하죠. 여기 서명해요. 그녀가 펜을 건넸다. 한도준은 한도준이라는 자신의 본명을 망설임 없이 적어 넣었다. 강지원은 그 유려하지만 힘있는 필체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기억과도 연결짓지 못했다. 그녀는 당장 내일 아침 7시에 터질 언론 보도와 배신자들로 가득 찬 이사회의 반발을 막아낼 전략을 짜야 했다. 일단 당신 꼴부터 어떻게 해야겠군요. 이 집에는 나 외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저쪽 욕실을 써요. 그녀는 게스트룸 옷장에서 최고급 목욕 가운과 새 속옷, 편한 트레이닝복을 찾아 그에게 던져주었다. 도주는 묵묵히 받아들고 욕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의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때에 절어 얼룩진 피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있던
날카롭고 이성적인 눈빛. 그는 망설임 없이 면도기를 집어들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지원은 불안하게 서성였다. 그녀는 명백히 미친 짓을 저질렀다. 정체불명의,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남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그것도 자신의 인생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윤민혁의 그 역겹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떠올리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차라리 이 미스터리한 노숙자와 위험한 공범 관계를 맺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한참 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걸어 나온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호텔 앞에서 끌고 온 그가 아니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때가 사라진 얼굴은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단호하게 닫힌 입술을 드러냈다. 깡말라 보였던 몸은 사실 잘 짜인 근육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주인을 압도할 정도였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그녀가 감히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위험한 서사가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벼랑 끝에서 잡은 동아줄은 썩은 밧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잠들어 있던 용의 꼴이었다. 내일부터 바빠질 겁니다. 도준이 거실 창가에 서서 밤의 한강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약혼을 모두에게 납득시켜야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펜트하우스는 전쟁터로 변했다. 강지원의 비서실장인 박진희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이미 수십 통의 전화를 처리하고 있었다. 대표님, 모든 언론사가 뒤집혔습니다. 오로라 공주의 거지 약혼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강지원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으며 냉정하게 지시했다. 불필요한 대응은 하지 마. 지금 해명해봤자 기름을 붓는 격이야. 대신 오늘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거라고 공지해. 박 실장의 눈이 커졌다. 이사들이 지금 대표님을 날 끌어내리려고 모이겠죠. 윤태식 회장이 그렇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쇼가 필요한 거예요. 지원은 거실로 나왔다. 그곳에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테일러가 도준의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지원의 비밀스러운 호출에 새벽같이 달려왔지만 눈앞의 남자를 어떻게 변신시켜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다. 도준은 어젯밤과 달리 그저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여전했다. 한도준 씨, 지원이 그를 불렀다. 지금부터 당신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당신은 MIT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비공개로 운영하던 스텔스 스타트업을 거액에 매각한 재력가 한도준입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형 천재죠. 그녀는 도준이 이 복잡한 설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시험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오늘 이사회에서 내가 당신을 소개할 방식이에요. 질문 있나요? 도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테일러가 들고 있던 원단 샘플 중 가장 어둡지만 최고급인 캐시미어 원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수트는 싱글 브레스티드, 투 버튼으로 하죠. 셔츠는 화이트보다 아주 옅은 아이보리가 좋겠습니다. 넥타이는 필요 없어요.
그의 전문적인 용어 선택에 테일러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강 대표님, 그가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 스텔스 스타트업, 구체적인 기술 분야는 양자 컴퓨팅 기반 리스크 분석으로 하죠. 그래야 오로라의 현안과 연결 지을 수 있을 테니까. 강지원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양자 컴퓨팅 기반 리스크 분석. 그건 오로라 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비밀리에 검토하던, 그러나 너무 복잡해서 보류 중이던 프로젝트였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포커페이스가 흔들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2시간 후 한도준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다부진 어깨와 긴 다리를 부각시켰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드러냈고,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인한 날카로움은 오히려 극도로 예민한 천재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값비싼 시계나 액세서리 하나 착용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지원은 자신이 주워온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오로라 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롤스로이스가 멈춰서고 지원이 먼저 내렸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그리고 반대편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내렸다. 기자들은 순간 숨을 삼켰다. 어젯밤에 그 노숙자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수트를 입은 남자는 마치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CEO가 비밀리에 방한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향한 수천 개의 렌즈를 응시하다가 지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도주는 다른 한 손으로 지원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표님, 이분이 정말 약혼자입니까? 어젯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질문이 빗발쳤지만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해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30층 대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상석에는 윤태식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윤민혁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윤태식에게 매수된 이사들은 지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강 대표, 이게 지금 무슨 망신입니까? 회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어요. 한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윤태식이 그를 제지하는 척하며 나섰다. 진정들 하십시오. 하지만 강 대표, 나도 유감입니다. 어젯밤 그 장난 같은 행동으로 인해 오로라가 입은 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태식은 준비해온 해임 결의안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원이 입을 열려던 순간 윤민혁이 가로챘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아버지, 강 대표가 물러나면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침 준비 중이던 하이신 오로라 바이오 조인트 벤처건을 오늘 승인해 주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신의 자본력과 오로라의 기술력으로 윤민혁이 준비한 자료를 거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듯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도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윤민혁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프로젝트 넵튠의 이상 임상 데이터와 프로젝트 준호의 특허 만료 시점을 교차 검증해 보셨습니까? 윤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것들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밀 데이터였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률은 프로젝트 넵튠의 신약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넵튠의 핵심 물질 특허는 6개월 뒤 만료되는 준호의 파생 특허와 충돌합니다. 즉, 신약이 출시되자마자 막대한 특허 소송에 휘말리거나 혹은 제네릭 복제약의 공세에 무너질 거라는 뜻이죠.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민혁이 띄워놓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준호의 원천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해신그룹이 최근 인수한 스위스의 작은 바이오랩이라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민혁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준이 윤태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조인트 벤처는 오로라의 기술력을 이용해 해신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오로라의 돈으로 이미 가치가 끝난 해신의 특허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것 아닙니까? 도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덧붙였다. 이런 기본적인 리스크 분석조차 못하는 분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윤민혁은 그것은 기밀 사항인데 네가 어떻게 라며 횡설수설했다. 윤태식의 얼굴이 맹렬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계획을 꿰뚫는 분석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른 이사들 역시 경악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한도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보았다. 강지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도준이 그저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방패가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사님들, 제 약혼자인 한도준 씨의 분석대로입니다. 윤민혁 이사의 프로젝트는 오로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했습니다. 그녀가 해임 결의안을 집어들었다. 오늘 이사회의 진짜 안건은 제 해임이 아니라 오로라의 자산을 노리는 해신그룹의 적대적 시도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입니다. 바이오 벤처건은 전면 보류합니다. 그녀는 회의 종료를 선언했. 윤태식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명분이 사라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원은 도준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이사회의 충격적인 반전 이후 언론의 방향은 하룻밤 만에 바뀌었다. 거지 약혼자라는 조롱은 베일에 쌓인 천재. 한도준이라는 경외감으로 대체되었다. 강지원이 의도적으로 흘린 MIT 출신 스텔스 CEO라는 배경은 기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어젯밤의 노숙자 사진은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즐기는 괴짜 천재의 일탈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연극의 무대 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아침이면 강지원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해 오로라 그룹 로비에서 완벽한 약혼자 커플의 모습을 연기했다. 한도준은
이제 강지원의 그림자처럼 이사회와 주요 미팅에 동석했다. 그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윤태식에게 매수된 이사들은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데려온 이 남자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다. 한도준이라는 남자는 모순 덩어리였다. 그는 비서실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원두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틴 케이스에서 차시풀 꺼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셨다. 그가 마시는 차는 지원이 언젠가 VVIP 접대용으로 겨우 구했던 최고 등급의 대홍포 다홍퍼와 향이 같았다. 어느 날 밤 지원이 거실에서 복잡한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오로라의 자금줄을 죄어오는 해신의 압박에 맞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다. 그때 물리학 원서처럼 보이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던 도준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 그 싱가포르 리츠 REITS는 지금 청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보다 더 큰 건 그 자산의 90%가 해신 로지스틱스와 장기 임대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지원의 손이 멈췄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건 내부 정보인데. 정보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해신이 오로라를 공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할 자산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브라질 국채 파생 상품의 해증을 거는 게 현명할 겁니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기 직전이니까. 그의 분석은 그녀의 최고 재무 분석가 팀보다 한 수, 아니, 10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 이 남자는 노숙자도 단순한 IT 천재도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금융계의 포식자였다. 가장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피로에 지쳐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할 때면 그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도 오래된 그리움과 깊은 상처,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눈빛은 지원의 굳게 닫힌 기억의 창고를 자꾸만 두드렸다. 그녀는 아주 어릴 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 골목길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업이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았던 날, 어린 지원은 기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창밖을 보았다. 교복이 흠뻑 젖은 채 빵집 앞에서 빗물 섞인 빵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는 한 소년. 그 소년의 눈빛이 꼭 저랬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존심만은 잃지 않았던 그 굶주린 늑대 같은 눈. 그때 그녀는 왜 그랬는지 모른다. 차를 세우게 하고 자신의 가장 아끼던 우산을 들고 그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따뜻한 단팥빵과 우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비상금 몇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먹고 힘내. 절대로, 절대로 지지 마.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그녀는 잊었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한도준의 옆모습에서 자꾸만 그 빗속의 소년을 겹쳐보게 되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편 해신그룹의 회장실은 폭풍전야였다. 윤태식은
자신의 최고급 골프채로 책상 위에 크리스탈 지구본을 박살냈다. 찾아내 당장 그 한도준이라는 놈의 바닥까지 샅샅이 뒤져.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최 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 이사는 윤태식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회장님, 이미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윤태식의 붉게 충혈된 눈이 최 이사를 향했다. 뭐가 이상해? 한도준이라는 이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은 사람은 12년 전 아버지가 횡령죄로 자살하고 일가족이 풍비박산난 그저 그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MIT 입학 기록도 실리콘밸리 경력도 모두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령 같습니다. 윤민혁이 불안한 듯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럼 그 자식 정말 천재라서 그런 분석을. 닥쳐. 윤태식이 아들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천재가 노숙자 행세를 하고 다녀. 그놈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 거야. 어쩌면 강지원보다 더 위험한 놈일지도 몰라. 그는 최 이사에게 명령했다. 기록이 없으면 만들어내. 그놈의 약점을 찾아. 그게 돈이든 여자든 아니면 과거의 원한이든 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네가 먼저 한강물에 처박힐 줄 알아. 최 이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보이지 않는 그물이 한도준을 향해 촘촘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해신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다. 최 이사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핏발이 선 눈으로 윤태식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도준에 대한 빈약한 조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정말로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12년은 완벽한 공백입니다. MIT, 동문 명단, 실리콘밸리 그 어떤 스타트업에도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윤태식은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령이라. 최 이사, 자네는 유령이 수천억 원짜리 바이오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낸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렸다. 그놈은 유령이 아니야. 그놈은 훈련받은 놈이야.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 놈이라고. 그때 회장실 문을 열고 윤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 이사회에서의 굴욕감으로 여전히 뒤틀려 있었다. 아버지, 그 자식이 유령이든 뭐든 이대로 강지원의 뒤에 숨어 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놈이 나타난 이후로 이사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심어놓은 놈들조차 그 자식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윤민혁은 자신이 한도준에게 당한 모욕을 잊을 수 없었다. 윤태식은 경멸스럽다는 듯이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네가 생각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징징거리는 거냐? 아닙니다. 윤민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눈에 비열한 광기가 서렸다. 그놈의 과거가 깨끗하다면 우리가 더러운 과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놈이 아무리 천재인 척해도 결국은 강지원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근본 없는 놈일 뿐입니다. 뼈대는 속일 수 없죠. 최 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이사님. 윤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한도준이라는 놈.
매일 저녁 강지원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산책을 하더군요. 경호원도 없이 말입니다. 아마 강지원의 펜트하우스가 답답해서겠죠.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동선이 표시된 지도를 띄웠다. 오늘 밤 그 산책로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최 이사님은 언론사 카메라만 준비해 주십시오. 확실한 그림을 만들어 드리죠. 그날 밤 한도준은 평소처럼 강지원의 펜트하우스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강지원과의 계약 관계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녀는 그의 분석 능력과 전략적 조언에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다. 도주는 자신의 복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강지원이 이 싸움에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공원 한쪽에 어두운 벤치 쪽에서 다급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 가방. 안 돼요. 도준의 발걸음이 즉시 멈췄다. 그의 훈련받은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한 여자를 둘러싸고 거칠게 핸드백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거나 이 나쁜 놈들아. 도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윤민혁의 함정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눈앞의 폭력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그것이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일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달려들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남자의 팔목을 꺾어 제압했다.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나머지 2명이 칼을 꺼내 들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뭐야? 이 자식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도주는 월스트리트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격투술까지 마스터한 상태였다. 그는 첫 번째 남자의 칼든 손을 쳐내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2번째 남자가 뒤에서 그를 덮치려 했지만 도주는 몸을 낮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관자놀이를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단 10초 만에 일어났다. 3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도주는 숨을 고르며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그가 여자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다. 찰칵 수십 개의 플래시가 어둠 속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도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공원 입구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쓰러져 있던 여자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도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친구들을 때렸어요. 이 사람이 제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 신음하던 3명의 남자도 약속이나 한 듯이 피를 흘리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다. 강도야, 저 자식이 우리를 공격했다. 저놈 좀 잡아주세요. 도주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을 향해 겨눠진 수십 개의 렌즈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다. 오로라, 약혼자 한도준. 심야 공원 집단 폭행 현장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윤민혁이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은 도준이 3명의 무고한 시민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장면만을 담고 있었다. 빗속의 노숙자 사진과 이 영상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숨겨진 폭력성. 역시 근본은 못 속여. 강지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깡패를. 오로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간신히 회복했던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고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강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산조각 난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한도준이 어떻게 저런 어설픈 함정에 빠질 수 있었단 말인가. 한도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윤민혁의 짓입니다. 예상보다 더 유치하고 악랄하군요. 함정인 걸 알았다는 겁니까? 지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알면서도 당했다고요.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그날 밤 호텔 앞에서 만났을 때처럼 다시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앞에서 여자가 폭행당하고 있는데 그게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계산하며 외면했어야 합니까? 강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12년 전 빗속의 소년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던 그녀 자신의 모습을 찔러왔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윤태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 대표, 내일 오전 10시 마지막 이사회에서 봅시다. 이번엔 당신의 그 천재 약혼자도 손쓸 방법이 없을 테니 오로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원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했다. 개장 1시간 만에 30%가 폭락한 절벽 같은 파란색 선이었다. 폭행범 약혼자라는 오명은 회사의 신뢰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윤태식이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그녀를 끌어내릴 명분은 차고 넘쳤다. 그녀의 가장 유능한 임원들조차 패배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자극적이라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입니다. 홍보팀장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강지원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에서 한도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긴 기분이었다. 그녀의 냉철한 이성이 경고했다. 너는 감정에 속았어. 그 남자의 눈빛에, 그 알 수 없는 과거에 현혹된 거야. 한도준은 회의실 구석, 창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이었지만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 침묵이 강지원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한도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말한 유치한 함정 때문에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기 서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도준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당혹감이 없었다. 윤태식이 이 공격을 준비하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언론을 준비시켰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나리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지금이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입니다. 방심 지금 장난해요. 한 이사가 분통을 터뜨렸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 방심이라니 도주는 그 이사를 무시하고 지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강지원은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자신이 그를 완전히 잘못 믿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도망친 것이었다. 하지만 한도준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위성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단 하나의 아이콘만 존재했다. 시리우스. 그는 아이콘을 누르고 자신의 지문을 인증했다. 나다. 보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냉철하고 유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리우스 홀딩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이자 그의 유일한 신복, 김비서였다.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더군요. 윤민혁의 연기력이 형편없어서 놀랐습니다. 한도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포식자의 목소리였다. 김비서, 쇼는 끝났어. 이제 무대를 치울 시간이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론 네이펄러. 도주는 옥상 난간에 서서 해신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노려보았다. 첫째, 내가 보낸 시그널과 동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1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오로라 그룹의 유동 주식을 전량 매입한다. 목표는 오늘 종가까지 지분 7% 확보다. 자금은 스위스 계좌에서 무제한으로 끌어다 써. 7%. 알겠습니다. 폭락한 지금이 적기입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둘째, 윤민혁의 작품 말인데 우리가 확보한 원본 영상. 그러니까 윤민혁이 그 피해자 여성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CCTV와 그가 깡패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 지금 당장 우리가 관리하는 탐사보도 전문 채널과 해외 서버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 30분 내로 대한민국 모든 포털을 윤민혁 게이트로 도배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스, 편집은 필요합니까? 아니, 날 것 그대로 내보내. 대중이 직접 판단하게 만들어. 도주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셋째, 해신그룹, 윤태식에 숨겨진 금고 말이야. 해신물류, 하신 로지스틱스. 김비서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해신물류는 해신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이자 윤태식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통로였다. 보스, 거긴 해신물류는 이번 분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다음 주 만기가 돌아오는 막대한 규모의 선박 연료 해지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했다. 내가 알기로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2달러만 움직여도 수천억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구조더군. 설마. 그래, 지금 당장 뉴욕과 런던 시장에 우리 트레이더들에게 연락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브렌트유 선물을 끌어올려 윤태식이 오늘 밤 잠 못 이루게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시리우스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도준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정확히 30분이 지나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참담했다. 강지원은
거의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한 임원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님, 지금 인터넷 모두가 홀린 듯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사로 도배되고 있었다. 단독 오로라 약혼자 폭행 사건. 윤민혁 이사가 기획한 자작극. 충격적인 CCTV 공개. 속보 윤민혁. 피해 여성에게 현금 지급. 강지원의 남자. 확실히 망가뜨려 통화 녹취 파문 영상 속에는 윤민혁이 문제의 여성과 은밀하게 접촉하는 장면. 그리고 깡패들에게 적당히 맞고 확실하게 연기해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천재 약혼자의 의로운 폭행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해신그룹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였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표님 주식 재무팀장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하한가를 치던 오로라 그룹의 주식 그래프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누군가 혹은 거대한 세력이 시장에 풀린 모든 매도 물량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주가는 폭락 이전 수준을 넘어 연중 최고가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자금이지? 누구야? 대체 누가 이 시점에? 강지원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한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조금 전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원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윤태식 회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 대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태식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승리자의 여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남자가 내지르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 해신 물류에 무슨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 강지원은 전화기를 든 채 한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윤태식의 절규가 담긴 전화가 끊긴 후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강지원은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스크린에서 미친 듯이 솟구치는 오로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윤민혁 게이트로 도배된 뉴스 속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거대한 반전이 단 30분 만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남자가 지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누구예요? 당신 지원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공포가 아닌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것, 해신 물류에 대한 공격, 윤민혁의 함정을 역이용한 여론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자금력. 전부 당신이 계획한 거죠. MIT 천재 스텔스 스타트업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군요. 한도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서 걸어 나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강지원 대표를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목표는 처음부터
오직 윤태식 하나였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시각. 해신그룹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마진콜 회장님. 뉴욕 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이 6달러나 폭등했습니다. 해신 물류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까지 수천억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무 담당 사장이 거의 울부짖었다. 윤태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아폴론, 월가를 공포에 떨게 하던 그 익명의 포식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 자식, 한도준. 그놈이 아폴론이었어. 윤태식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끔찍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그가 노숙자라고 경멸했던 그 남자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한 거대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이 순간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당장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내일 오전 10시 모든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을 끌어모아.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닥쳐. 그놈이 내 목을 조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강지원의 목을 쳐야겠다. 윤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호텔 앞에서 찍었던 비에 젖은 한도준의 노숙자 사진이었다. 윤민혁 게이트는 덮을 수 없지만 강지원이 회사 대표라는 년이 길거리 거렁뱅이를 약혼자라고 속인 건 명백한 기만행위야. 그걸로 끌어내릴 거야. 당장 준비해.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밖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밤을 예고하듯이. 강지원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주주총회 소집 통보가 날아들었다. 윤태식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요. 지원이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여전히 저를 끌어내릴 카드를 쥐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주워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도준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빚지고 있음을 알았다. 내일 주주총회에 가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거실 중앙에 섰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순식간에 공간을 압도했다. 더 이상 위장된 천재나 연약한 노숙자의 모습은 없었다. 내 이름은 한도준이 맞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MIT 출신 CE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바탕의 은색으로 사이리우스라는 단어 하나만 밝힌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명함이 들어 있었다. 나는 시리우스 홀딩스의 의장입니다. 강지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시리우스 홀딩스. 지난 10년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에서 움직여온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거대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그 수장을 아폴론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렀다. 그녀가 지금껏 상대해온 해신그룹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대한 금융 제국의 황제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복수. 도준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증오가 서렸다. 12년 전 내 아버지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기술을 탐냈고 교묘한 함정을 파서 아버지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회사는 헐값에 해신그룹에 넘어갔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원이 어렴풋이 기억하던 과거의 스캔들과 일치했다. 그럼 호텔 앞에서의 일은 그날 밤 나는 윤태식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증거를 잡기 위해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을 노숙자로 위장해 그의 빌딩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들인 건 완벽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복수 계획을 완성할 최고의 기회였죠. 강지원은 이 모든 거대한 진실을 소화하려 했었다.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잡은 동아줄이 사실은 복수를 위해 내려온 거대한 크레인이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다. 하지만 도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아주 오래된 깊은 무언가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원 씨, 사실 그날 밤 호텔 앞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 비, 뒷골목, 그리고 굶주린 소년의 눈. 1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렸을 때 며칠을 굶고 비를 맞으며 차가운 뒷골목에서 죽어가던 1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준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꿰뚫었다. 그때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따뜻한 단팥빵과 우유를 꺼내 쥐어주었죠. 지원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기억했다. 그 소년의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절대로, 절대로 지지 마. 라고. 도주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단팥빵의 온기와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내가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버티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강지원은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기억 속 흐릿했던 소년의 얼굴과 눈앞에 시리우스 홀딩스 의장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다. 당신이 그 아이였어 그래요. 한도준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그날 밤 호텔에서 끌어낸 그 거렁뱅이가 바로 12년 전 당신이 목숨을 구해준 그 소년이었습니다. 강지원 씨. 빗소리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렸다. 두 사람의 어긋났던 시간이 12년 만에 격렬하게 다시 만나고 있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간 서울의 하늘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운 잿빛이었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은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원은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니었고 한도준은 더 이상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12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로의 원점을 확인한 복잡하고도 기묘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밤 한도준이 털어놓은 거대한 진실로 인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본 모습, 시리우스 홀딩스의 아폴론이었다. 괜찮습니까? 도준이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계약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미묘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다면 이상한 거겠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윤태식이 오늘 모든 것을 걸 겁니다. 그가 가진 마지막 카드, 당신이 노숙자였다는 그 사진. 그걸로 날 끌어내리려 하겠죠. 그럴 겁니다. 도준이 담담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할 겁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꺾을 거죠? 지원이 물었다. 그녀는 그가 어제 주식을 매입하고 여론을 뒤집은 것을 알았지만 주주총회라는 폐쇄적인 권력 싸움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도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12년 전 그날처럼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테니까. 오로라 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이미 전쟁터였다. 윤태식이 뿌린 긴급 주주총회라는 미끼를 물고 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폭행범이나 거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윤민혁 게이트를 역으로 터뜨린 미스터리의 천재를 경외와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콜로세움 같았다. 주주들과 이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는 윤태식과 윤민혁이 앉아 있었다. 윤태식의 얼굴은 해신 물류의 마진콜 사태로 인해 헬쑥했지만 그의 눈은 마지막 도박을 앞둔 갬블러처럼 광기에 차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강지원과 한도준이 입장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모시게 된 것은 더 이상 오로라 그룹의 운명을 이 파렴치한 여자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기도 전에 터져나온 고함에 장내가 술렁였다. 윤태식은 이 기세를 몰아갔다. 강지원 대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를 데려와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MIT 천재요, 스텔스 CEO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회의장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날 밤 호텔 앞에서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 한도준의 사진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와! 장내에서 경악과 조소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그 한도준 이사라는 자야. 세상에. 강 대표가 미쳤군. 거지를 데려다가 약혼자라고 속였어. 윤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원을 쏘아보았다. 보시죠. 주주 여러분, 이것이 강지원 대표가 여러분과 오로라 그룹을 기만한 증거입니다. 이런 천박한 거지를 약혼자로 내세워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여자가 과연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의기양양해진 윤민혁이 마이크를 가로챘다. 그는 지난번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강지원 씨 아니, 강 대표. 당신의 취향이 그렇게 독특한 줄은 몰랐군. 하지만 당신의 연애 노름에 우리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 당장 그 거렁뱅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지지. 세력들이 사퇴하라, 사퇴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꼿꼿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지지하던 몇 안 되는 이사들을 눈빛으로 다독였다. 그리고 한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윤태식의 광기와 윤민혁의 조롱을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듯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윤태식이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다. 지금 즉시 강지원 대표의 해임 결의안을 긴급 상정하여 투표에 붙이겠. 잠깐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을 갈랐다. 한도준이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윤태식이 비웃었다. 어디서 감히? 당신은 이 회의에 발언권도 없어. 이 사기꾼 자식아. 한도준은 그 말을 무시하고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주주총회장의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냉철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시리우스 홀딩스의 김비서였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회계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다. 윤태식은 이 예상치 못한 등장에 순간 당황했다. 누구야? 당장 저자들을 막아하지만 김비서와 변호인단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연단 아래의 이사석으로 향했다. 그들은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일제히 배포하기 시작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연단에 도착한 한도준이 마이크를 잡았. 윤태식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 사진. 맞습니다. 그날 밤 호텔 앞에서 비를 맞던 그 노숙자. 바로 접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윤태식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제정신이 아니군. 내 놈이 내 입으로 사기극을 인정했어. 여봐라. 저놈 당장 끌어내. 하지만 도준이 그의 웃음을 차갑게 끊었다.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경호원들을 손짓 하나로 제지했다. 그 기세에 눌려 경호원들이 우뚝 멈춰섰다. 제 소개를 다시 하죠. 도준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말했다. 내 이름은 한도준. 당신들이 지난 며칠간 MIT 천재라고 불렀던 유령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월스트리트와 런던, 홍콩 시장에서 아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남자이기도 합니다. 아폴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금융계 출신 주주들 몇몇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도준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김비서가 총괄하는 시리우스 홀딩스의 의장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시리우스 홀딩스. 그 이름의 무게는 해신그룹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전 세계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포식자. 그 수장이 저 노숙자 사진 속의 남자라고. 윤태식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내 놈이 감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윤 회장. 김 비서가 연단 아래에서 차갑게 말했다. 이사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서류가 바로 시리우스 홀딩스의 공식 법인 서류와 어제 자로 마감된 오로라 그룹의 주주 명부입니다. 한도준이 마이크에 대고 확인 사살을 했다. 윤태식 회장님, 어제 당신의 아들 윤민혁 이사가 벌인 유치한 자작극 덕분에
오로라 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더군요. 시리우스 홀딩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뜬 자신의 노숙자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어제 오후 3시장 마감 기준으로 시리우스 홀딩스는 오로라 그룹의 유동 주식 7%를 전량 매입했습니다. 그는 윤태식의 굳어버린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축하드립니다. 윤 회장님, 당신은 방금 오로라 그룹의 제2대 주주인 시리우스 홀딩스의 의장 앞에서 사기극을 벌이신 겁니다. 윤태식은 으어 하는 괴로운 신음소리와 함께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민혁은 입을 벌린 채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강지원이 천천히 일어나 한도준의 곁 연단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주주총회장은 시리우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윤태식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 혹은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다. 헛소리. 헛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시리우스 의장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여봐라. 저 사기꾼 놈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고함은 공허했다. 김 비서는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시리우스 홀딩스의 공식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지분 취득 현황 보고서를 모든 이사에게 배포한 후였다. 한도준은 윤태식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회의장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자신을 모욕하던 노숙자 사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증거 원하셨습니까? 윤 회장. 도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윤태식의 심장을 찔렀다. 지금 보시는 저 흐름도는 당신의 숨겨진 금고, 해신 물류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당신은 지난 5년간 해신 물류의 유령 자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을 빼돌려 오로라 그룹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고사시키는데 사용해 왔더군요. 스크린에는 날짜와 금액, 차명 계좌의 번호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오로라 그룹의 협력사 대표들이 해신의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들이 떠올랐다. 당신은 이 비자금으로 오로라의 핵심 협력사들을 매수하고 원자재 공급망을 차단했으며 심지어는 오로라의 신제품 기술을 빼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이름의 약탈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윤태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다 저건. 저건 조작된 거야. 저런 자료를 내 놈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도준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눈이 12년의 세월을 응축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이 12년 전 한성테크라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어삼킬 때 썼던 수법과 아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성테크, 그 잊혔던 이름이 나오자 윤태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도 당신은 기술을 탐냈고 유령 회사를 내세워 자금을 흔들었으며 마지막에는 그 회사의 대표에게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죠. 도주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정의를 선포하는 심판자의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12년 전 윤태식 회장이 파멸시킨 한성테크의 대표,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
한정훈 사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12년의 세월을 건너뛴 한 가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호텔 앞에서 조롱했던 그 노숙자는 바로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다짐했던 그 아들, 한도준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으아, 으아 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폴론의 공격, 해신 물류의 마진콜, 그리고 오로라 그룹의 지분 매입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었다. 윤민혁은 이미 상황 파악을 포기한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김 비서가 아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사부입니다. 윤태식 씨, 윤민혁 씨, 검찰 수사관들이 연단으로 돌진했다. 윤태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수사관들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윤태식 씨,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즉 주가 조작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윤태식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민혁 역시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다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이건 함정이야. 저 한도준 놈이, 저놈이 날 모함한 거야. 놔, 이 개자식들아. 윤태식의 발악은 수사관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끌려나갔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대한민국 재계 12, 철옹성 같았던 해신그룹의 황제가 12년 전 자신이 파멸시켰던 남자의 아들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노숙자의 손에 의해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몰락하고 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기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강지원이 연단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주주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오늘 오로라 그룹의 역사는 새로 쓰일 것입니다. 그녀는 객석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지난 몇 달간 회사를 위협했던 외부의 부당한 세력은 이제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렌즈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오로라 그룹 내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녀는 윤태식 부자에게 매수되었던 이사들을 차가운 눈으로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즉시 특별 감찰팀을 가동하여 이번 사태에 부역한 모든 임직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묵묵히 지지하며 서 있는 한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2대 주주인 시리우스 홀딩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로라 그룹을
초일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더 이상 위태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제국을 되찾은 진정한 여왕이었다. 윤태식 부자가 끌려나간 문 밖으로는 해신그룹 주가 폭락, 거래 정지라는 긴급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6개월의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윤태식과 윤민혁 부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들이 피와 탐욕으로 쌓아 올린 해신그룹은 공중분해되어 각 계열사가 뿔뿔이 흩어졌다. 대한민국 책에는 이 전대미문의 오너리스크와 시리우스 의장의 극적인 등장에 한동안 술렁였지만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오로라 그룹은 그 질서의 중심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강지원은 이 모든 격동의 시간을 훌륭하게 헤쳐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위태롭게 지키는 수성서정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태식에게 매수되었던 부패한 이사들을 모조리 속아냈고 시리우스 홀딩스의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회사의 투명성을 극대화했다.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별명에는 경멸이 아닌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한도준은 12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복수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는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아폴론이라는 코드네임은 다시 월가의 전설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시리우스 홀딩스는 오로라 그룹의 2대 주주로서 묵묵히 그러나 강력하게 강지원의 개혁을 지지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제 오로지 한도준으로 존재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계약서를 마주했다. 갑 강지원과 을 한도준 이명시된 약혼자 연기 계약서. 도준은 그 서류를 집어들어 말없이 찢어버렸다. 이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가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 후 몇 달간 두 사람은 공식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다. 분기별 이사회에서 마주쳤고 오로라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시리우스의 투자 검토 회의에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업무에 한정되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된 듯 보였다. 강지원은 그가 복수를 마쳤으니 이제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시리우스 홀딩스가 오로라의 지분을 정리하고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가 이용할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자신은 그 도구가 되어준 것뿐이라고. 그가 12년 전 그 소년이었다는 사실은 그저 운명의 장난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그가 서 있던 창가를 바라보며 그의 깊은 눈빛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를 향해 뛰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의 초입이었다.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던 날 저녁, 강지원은 마지막 결제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한도준이 서 있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린 사람처럼. 한 의장님, 어쩐 일이시죠? 그녀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는 그녀가 타기를 기다렸다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오늘 저녁 약속 있습니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비서실을 통해
아니요. 그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강지원 대표가 아닌 강지원 씨에게 묻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준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6개월 전 당신이 나를 끌어들였던 곳,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그랜드 에이펙스 호텔 뒤편의 골목, 그 화려한 호텔의 그림자에 가려진 초라한 공간. 6개월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구석에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처럼 비가 쏟아지지도 절망에 찬 노숙자가 있지도 않았다. 오직 두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기업의 수장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도준이 그날 밤 자신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처마 밑을 손으로 쓸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군요. 6개월 전의 연극도, 그리고 어쩌면 12년 전의 내 운명도. 그가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날 밤 당신이 내민 손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윤태식과 함께 파멸했을 겁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 나 자신마저 괴물이 되었겠죠.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지원 씨, 당신의 절박함을 내 복수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 하지만 당신은 내가 12년 동안 잊고 지냈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당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복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윤태식은 무너졌고 내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12년 전 당신이 빵과 우유를 건네주던 그 순간에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아폴론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길고 긴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원 씨. 그가 망설이듯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연극의 대본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12년 전 당신이 구해준 그 소년이 이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잡힌 손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자신이 구원을 바라며 잡았던 그 차가운 손목. 이제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행복을, 그리고 함께 지켜나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지었던 그 어떤 비즈니스 미소와도 달랐다. 모든 갑옷을 벗어던진 한 여자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준 씨, 12년 전 당신을 만났던 그 골목에서, 그리고 6개월 전 당신을 다시 만났던 이곳에서 도준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차가운 골목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약혼자 연극이라는 위험한 도박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서로의 심장을 확인한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은 이 운명적인 장소에서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